안녕하세요. 저는 10년이나 된 인연을 얼마 전에 끊고 두 딸과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저에게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소소한 즐거움을 뛰어넘는 시집살이였다고 말하고 싶네요. 저희 가족만으로 본다면 그리 나쁘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무래도 결혼을 하면 시댁이 생기잖아요. 시집을 간 어느 여성도 자유로울 수는 없으니 말이죠. 저 또한 처음에 결혼을 앞두고 상견례를 했을 때 시라는 것이 주는 압박감을 뼈저리게 느끼게 됐어요. 저와 남편은 소개로 만난 게 아니라 우연한 기회에 함께하게 되어 사랑을 키운 그런 연애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남편에 대한 저의 애정은 생각보다 컸어요. 남편의 아버지가 교수에다가 어머니도 고상한 분이라는 걸 알고 나서 저는 저의 마음을 접어보려고도 애썼지만 그게 잘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왜 마음을 접으려 했냐고요? 당연히 저의 집 사정과 정반대의 집안이라 부담감이 컸거든요. 결혼이라는 게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하는 게 가장 좋은 법이잖아요. 저희는 남편 집과는 다르게 그다지 잘 사는 집이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많이 배우지는 못하셨지만 건축업을 하며 저희를 먹여 살렸고 어머니도 항상 일거리를 찾아서 돈을 벌어야만 했던 가정이에요. 저는 제 부모님에 대해 애정을 갖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서로의 조건이 이만큼 다르면 당연히 남편 집안에서 반대를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희 집에서도 반대를 하더군요. 너무 환경이 다른 집에 가면 너만 고생할 뿐이라고 아버지가 어찌나 말리시던지. 어머니는 눈치 보더라도 돈 걱정 안 하며 사는 게 제일이라고 하셨지만 아버지는 딸이 눈칫밥 먹으며 사는 게 싫으셨나 봐요. 교양 있는 분들이라 그러지 않을 거라 우스갯소리로 말했는데 웬걸? 교양 있는 사람이 더 심하게 눈칫밥을 줄 줄이야. 그때는 미처 몰랐답니다. 결국은 남편의 설득으로 시댁에 한번 가보게 되었어요. 상견례라던가 그런 건 아니었고 한번 갔다가 저를 탐탁치 않아 하면 그만두자 하고 생각했던 거였어요. 그렇게 시댁에 갔는데 두 분 다 의외로 호의적인 느낌이었어요. 시부는 깐깐하게 보였지만 교수님답게 옳고 그름에 민감한 분이었고 시모는 고상한 사모님처럼 보였지만 할 말은 다 하는 타입이었어요. 그리고 결혼 후에 시모가 교양 있는 말투로 독서를 한다는 걸 잘 알게 됐고요. 그때 시모는 제게 결혼을 하고 싶으면 한 가지 조건만 허락하면 된다고 하셨어요. 그건 바로 시모의 시모, 즉 시조모를 제가 맡아줬으면 한다는 거였어요. 물론 이게 같이 살면서 돌보라는 거였다면 저도 허락을 안 했겠지만 당시의 시조모는 작고 왜소한 분으로 본인 앞가림은 다 할 줄 아시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혼자서 좋은 집에서 잘 살고 계셨고요. 대신 시조모가 부를 때는 무조건 가야 한다는 게 조건이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는데 시부가 한마디 거들더라고요. 시조모를 돌본다면 시부모인 자기들은 모실 필요 없다고요. 그리고 시조모를 모시며 결혼하면 신혼집을 마련해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 이야기에 저는 마음이 확 기울었어요. 나쁘지 않은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래도 없는 집에서 자란 제게 자가라는 건 상상만으로도 달콤한 것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일을 맞는 조건으로 결혼을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시모를 모시지 않는다고 하여 시집살이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점이었어요. 제가 그 부분을 놓친 거였죠. 저는 결혼 후 첫째 딸을 낳고 그럭저럭 괜찮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시모가 말한 시조모를 모시는 일도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시조모의 성품이 저와 잘 맞아서인지 둘이서 대화를 하는 게 그렇게 재미있을 수 없더라고요. 저는 애늙은이 같은 면이 있었고 시조모는 젊어 보이는 것에 민감했으니 어찌저찌 잘 맞았던 거였어요. 그래서 제게 시조모 부양은 부양이 아닌 말벗의 느낌에 더 가까웠어요. 처음에는 빠릿하게 집안일을 해나갔다면 이후에는 차츰 시조모께서 그런 일은 아줌마를 부르면 된다며
이야기나 더 하고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고 맛있는 걸 먹는 아주 재미있는 시간이 되었으니 저야 더 바랄 게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지만 문제는 시조모님이 아닌 시모에게서 나타났어요. 제가 둘째를 낳았을 무렵이었죠. 첫째가 딸이었기에 시모는 둘째는 꼭 아들을 낳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어디 아이가 원하는 대로 성별을 타고 나오나요? 결국은 둘째도 딸아이였다는 게 문제의 시작이었어요. 저는 당시에만 해도 그렇게 심각하게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데 시부모가 산부인과에 왔을 때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어요. 바로 밝은 시부의 표정과는 다른 차가운 시모의 표정 때문이었어요. 시부와 남편이 맛있는 걸 사오겠다며 나간 사이 시모가 제게 말하더군요. 첫째 때는 첫 아이라 그러려니 했는데 두 번째까지 딸인 건 좀 너무하지 않니? 어떻게 넌 아들 하나를 못 낳아? 정말. 내가 남편 때문에 금팔찌를 사오긴 했다만 솔직히 네가 감히 이걸 받을 자격이 있는지는 너 스스로 생각해봐. 그리고 딸 낳고 조리할 생각은 하지 말고 보름 뒤에 집에서 김장하니까 그때 꼭 와서 거들고 가거라. 보름 뒤요? 애가 아직 어려서 다른 데 맡기기가 힘든데 올해만 좀 봐주시면. 봐주긴 뭘 봐줘? 내가 심하다고 생각하니? 아니야, 네가 나한테 너무한 거지. 어떻게 내리 딸만 낳을 수 있어? 아들이 없으면 우리 집 재산은 누가 지내? 저는 시모의 말에 할 말이 없었어요. 제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어이가 없어서요. 이 말도 안 되는 언행에 어디를 어떻게 어디서부터 지적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으니까요. 시부와 시모가 돌아오니 시모는 제게 언제 그랬냐는 듯 조리 잘하라며 덕담을 하고 돌아가시더군요. 참으로 가증스러운 모습이었어요. 저는 참다 못해 남편에게 말했어요. 어머님이 보름 뒤에 김장할 때 나더러 오래. 나 몸도 안 좋은데 김장까지 하면 진짜 반은 죽을지도 몰라. 설마 일 시킬 리가 있겠어? 산후조리 잘하라는 분인데. 그냥 손녀 보고 싶은 마음에 당신을 부른 거겠지. 일한다 생각하지 말고 갔다 와. 첫째는 내가 봐줄까? 진짜 그럴까? 근데 어머님이 아들 원하셨는데 딸 낳아서 많이 실망하시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들은 건 없어? 아니, 설마.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딸 아들 구별해. 나는 아들보다는 딸이 더 좋아. 벌써부터 애교가 철철 넘치잖아. 남편이 딸을 좋아하니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보름의 시간이 지나고 저는 일복을 입고 집을 나서려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일하라고 시키지는 않을 거라며 편한 옷 입고 가라고 하더군요. 결국은 인부복을 원피스를 입고 시댁에 갔는데 김장이라더니 일할 사람은 저와 시모뿐이더라고요. 동서가 오기로 했는데 아예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요. 게다가 제가 흠칫 놀란 건 시모가 지독한 감기에 걸려서 콜록대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어머님, 감기가 심하신 것 같은데 김장은 다음에 할까요? 이 상태로는 어머님도 더 힘드실 것 같고. 절인 배추를 벌써 준비했는데 어떻게 뒤로 미뤄? 무조건 오늘 하고 치러야 해. 그리고 나는 아파서 일 못하니 네가 알아서 해놔. 저 동서는 혹시 오늘 언제 온다고 해요? 둘째는 오늘 안 와. 걔는 몸이 안 좋다고 해서 쉬라고 했다. 그렇게 됐으니 얼른 시작해라. 내내 콜록거리는 시모 앞에서 저는 인상도 쓰지 못한 채 홀로 김장을 해야 했습니다. 정말로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평소보다 몇 배는 더 고되고 힘든 작업이었어요. 결국은 혼자서 배추와 사투를 벌인 끝에 김장이 끝났고 집에 돌아온 저는 근육통으로 저녁 내내 앓아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는 열이 오르는 바람에 아이들을 안아보지도 못하고 병원까지 다녀왔어야 했죠. 시모에게 옮은 감기가 어찌나 독한지 아이들을 안아볼 수도 없게 막더라고요. 제가 애들을 볼 수 없으니 결국 남편이 애들을 떠안게 됐고 그 때문에 남편은 남편대로 애 둘을 보느라 힘든지 은근히 제 탓을 하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어디서 감기로 옮아온 거야? 갓난쟁이 돌보면 집에 딱 붙어 있어야지. 당신 김장 갔던 날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던데 어디 다른 데 가서 있었던 거 아니야? 산후조리 해야 할 사람이 몸 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감기에 걸려? 머리 아프니까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내가 가고 싶다고 했어? 오라고 한 건 어머님이고 등 떠민 건 당신이야. 그리고 그 감기균이 어디서 옮아온 건지 가르쳐 줄게. 어머님이 감기 걸리셨더라고. 동서도 불참한 상태에서 나 혼자 김장하느라 정말 죽을 뻔했거든? 어떻게 몸조리도 안 끝난 사람을 불러서 일을 시켜. 당신한테 말하기 힘들어서 말 안 했는데 어머님이 나 둘째 낳고 무슨 소리 했는지 알아? 딸 낳고 무슨 산후조리 하냐고 혼내시더라. 그리고는 김장 오래잖아. 아들 못 낳은 게 내 탓이야? 내 탓이냐고. 그게 사람을 이렇게 못 살게 굴 이유가 되는 거야? 결국 저는 터져버렸고 그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깜짝 놀라더니 그 길로 씩씩거리며 시댁에 전화를 하더군요. 어머니, 어쩌자고 출산한 지 보름밖에 안 된 사람을 불러다가 김장을 시킨 거예요. 그것도 혼자서 했다는데 대체 무슨 생각이신 거냐고요? 지금 집사람 아파서 몸도 못 가눌 정도라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제가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알기는 아시냐고요. 걔가 아픈데 웬 네가 고생을 해. 며느리 좀 바꿔봐라. 너한테 일 시키는 거면 내가 한 소리 좀 해야겠다. 어머니가 지금 제 일을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어머니가 집사람한테 옮긴 감기 때문에 집사람이 애를 못 보잖아요. 이제 막 보름 된 둘째 감기라도 옮으면 어머니가 책임지실 거예요? 엄마가 애를 못 보니 저라도 애를 봐야 할 거 아니냐고요. 결국 시모는 별말 못하고 전화를 끊었죠. 솔직히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걸요? 그러게 면역력 떨어진 산모를 왜 데려오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1차로 이야기가 끝난 줄 알았는데 감기가 가라앉고 나서 시부가 저희 부부를 시댁으로 불렀어요. 저는 남편과 시댁으로 갔는데 시부의 표정이 아주 무시무시하더라고요. 그래, 아가, 감기는 다 나았고? 네, 아버님, 이제 감기는 다 나았어요. 그런데 어쩐 일로 부르셨는지. 너 혹시 이번에 김장하러 왔었니? 네, 김장하고 갔는데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으셨나요? 그때 제가 너무 경황이 없어서 혹시라도 김치 맛이 이상하다면 죄송합니다. 그랬구나. 역시 너희 시어머니가 너한테 되지도 않는 시집살이나 시킨 거였어. 당신은 그렇게 할 짓이 없어서 며느리 괴롭혀? 어떻게 출산한 지 보름밖에 안 된 며느리를 데려다가 김장을 시켜? 아니, 딸 낳고 뭐가 자랑이라고 미역국을 끓여 먹고 팔자 좋게 산후조리를 해요. 옛날 같았으면 당장 나가서 일할 상황이라고요. 그리고 며느리 둘이 다 안 하겠다는데 그럼 김장은 뭐 나 혼자 해요? 그럼 며느라가 김장은 누구랑 같이 했는고? 저 혼자 했어요. 동서도 그날 안 왔거든요. 어머님도 기침 감기 때문에 계속 콜록거리고 계셔서 제가 일을 다 해야 했어요. 어머님이 그날 다 해야 한다고 하셔서. 어이구, 맨날 나가서 교양 있는 척은 혼자서 다 하더니 이거 봐. 당신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교양과 상식에 출산 직후의 여성을 김장에 막 부려먹어도 된다고 하든 조선시대에도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거야. 게다가 감기에 걸려서 콜록거리면서 어떻게 애를 봐야 할 사람을 불러서 감기로 옮기도록 할 수가 있어. 상식이라고는 어디다 갖다 처박아 놨길래 이런 사달을 만들어? 결국 시부가 화를 내고 시모에게 사과하라고 했지만 시모는 절대로 미안하다 한마디를 안 하더라고요. 뭐 저도 사과받을 생각이 없기는 했어요. 그걸 보고는 시부가 저에게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앞으로도 시모와는 이렇게 대면대면 거리 두고 살기로 작정했어요. 그렇게 다짐하고 나니 그 뒤로부터는 시모에게도 할 말은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시모와의 사이가 악화되고도 그럭저럭 5년을 더 살았어요. 그동안에도 시모는 저에게 날카로운 눈총을 보내기도 했어요. 그리고 추석이 지난 공휴일에 친정에서 연락이 왔어요. 딸, 빨리 병원으로 와. 너희 아버지 아파서 지금 병원에 왔는데 나 혼자 무서워서 못 있겠어. 왜, 무슨 일인데 병원이야?
너희 아버지가 갑자기 숨이 잘 안 쉬어진다고 해서 병원 응급실에 왔는데 뭐가 안 좋나 봐. 의사들 얼굴이 심각해. 전화를 받으면서 옷을 후다닥 갈아입은 제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친정엄마는 거의 무너져 있었어요. 폐암 4기에 간이며 콩팥이며 뇌까지 전이가 다 된 상태라고 하더군요. 결국 수술은 불가하고 항암과 방사선으로 여명을 조금씩 늘리는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입원실에 들어간 아버지는 본인의 상태를 어느 정도 짐작한 듯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더 이상 치료에 희망이 없음을 느끼셨는지 집으로 가고 싶다고 엄청 떼를 쓰셨어요. 마음 같아서는 계속 병원에 두고 싶었지만 집이 보고 싶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엄마와 저는 아버지를 집으로 데려왔고 가족 모두가 함께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남편과 시조모에게도 미리 말을 했어요. 며칠이 될지 몇 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친정에서 당분간 지내겠다고요. 물론 아이들은 데리고 가기로 했어요. 손녀들 얼굴 보면 아버지께 희망이 조금이라도 생기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데리고 간 거였어요.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병원에 있을 때보다 훨씬 얼굴이 좋아 보였어요. 물론 몸 상태는 안 좋으셨지만 마음이 편안해 보이는 게 보여서 저도 좋았죠. 그렇게 한 사흘쯤 됐을까요? 그때 시모가 급한 일이 있으니 시댁에 좀 오라더라고요. 아버지의 상태가 그리 좋지 않아 거절하려고 했는데 시모가 무조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일이 뭐가 있나 생각해봐도 전혀 생각이 나지 않으니 결국은 잠깐 갔다 오기로 했어요. 시댁에 갔더니 동서가 집에 와 있더라고요. 동서는 보름 전 출산을 하고 이제 막 조리원에서 나온 상태였거든요. 처음에는 설마 시모가 동서의 산후조리를 해주려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동서는 시모가 원하는 아들을 낳았거든요.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어요. 왔으면 빨리 네 동서 수발이나 들어라. 넌 뭘 하느라 집에 없어? 하긴 딸만 둘 낳은 네가 이렇게 아들 낳은 동서 얼굴 보는 것도 민망하겠지. 그래도 이럴 때는 네가 솔선수범으로 와서 도와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니? 동서의 아들을 품에 안고 어르는 것을 보니 우리 아이들 태어났을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한 번을 안아준 적이 없으면서 손주는 아주 끼고 도는 모습을 보니 참으로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아무 말도 없이 미동도 없이 시모만 쳐다보고 있으니 뭐 하냐는 식으로 제게 말하더라고요. 뭐해? 설마 싫은 거야? 그럼 너도 아들을 낳았어야지. 아들도 못 낳은 네가 이 집에서 이 정도도 못하면 안 되지. 뭐라도 도움이 될 생각을 좀 해. 하기 싫은 티 내지 말고.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우리 집 장손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 거고 밭이 좋지 않은 거지. 그래도 둘째가 이리 아들을 척하니 안겨주니 얼마나 좋아? 시모는 이미 저와 이야기를 할 상황이 아니더군요. 저는 고개를 흔들며 동서를 봤어요. 설마 동서도 이 어이없는 연극 같은 일에 동조한 건 아니지 않을까 했는데 제 예상이 빗나갔더라고요. 동서는 침대에 누워서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죄송해요, 형님. 그런데 물 좀 가져다 주시면 안 될까요? 몸이 엄청 안 좋네요. 그리고 저 먹고 싶은 거 있는데 잡채랑 갈비찜 좀 만들어 주시면 안 돼요? 몸이 아직 안 풀려서 그런지 몸에 좋은 음식들이 막 먹고 싶네요. 실실거리며 시켜 먹으려는 동서를 보니 아주 배알이 뒤틀리더라고요. 출산 후 딱 보름, 저는 그때 김장을 하고 있었죠. 이런 극진한 수발 같은 거 받아본 기억도 없는데 정말 화나더라고요. 위독한 아버지 놔두고 여기 오게 만든 것도 열받았어요. 중요한 이유도 아닌 그저 동서의 산후조리를 위해 제가 가족과 보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을 뺏겼다는 것이 너무 열받는 일이었거든요. 결국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에 제 입에서도 고운 말이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딸만 낳아서 미운 건 아시겠는데 때를 좀 가려서 이런 일 시키세요. 제가 분명히 아버지 위독하셔서 아버지 곁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부르는 건 상식 밖의 일 아닌가요? 그리고 아들이 그렇게 좋아서 동서 수발 들고 싶으면
어머님 본인이 하세요. 왜 저한테 그런 일을 시키세요? 게다가 요즘에 도우미도 부를 수 있는데 일부러 저한테 시키는 것 자체가 저를 괴롭히려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동서도 이러는 거 아니지. 내가 손윗 사람인데 아주 턱짓으로 사람을 부려먹으려고 해. 물 먹고 싶으면 알아서 가져와서 먹어.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이런 일로 저 부르지 마세요. 아니 뭐 저런, 네가 뭐가 바빠서 이런 일도 못 도와줘? 그럼 늙은 내가 며느리 수발 들어야 되니? 어머님이 여기에 동서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머님이 책임지셔야지. 왜 이제 와서 애먼 사람한테 난리래요? 다 됐고 저 이제 부르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고 나오는데 친정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절대로 듣고 싶지 않았던 소식, 바로 아버지의 임종이었어요. 결국은 저는 시모의 이런 상식 밖의 행동 때문에 아버지의 임종조차 지키지 못한 딸이 되었어요. 그게 너무 원통하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있었는데 가시는 길 배웅을 못하다니. 그래도 장례는 치러야 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다잡았어요. 시모의 일은 접어두고 이 장례식을 잘 치러야겠다는 생각만을 하고 있었는데 제 불붙은 가슴에 기름을 끼얹은 일이 다시 일어났어요. 이번에는 아예 대참사 수준의 사건이었죠. 아버지 장례 때 시부는 병원에 입원 중이었어요. 그래서 시모만 장례식장에 왔는데 제게 봉투를 주시더라고요. 봉투를 챙겼는데 딱 5만 원이 들어있더라고요. 따로 부의금을 낸 것도 아니고 제가 받은 게 시댁에서 우리 집에 보내는 부의금인데 5만 원. 그런데 이 5만 원에 화가 난 게 아니었어요. 제가 화가 난 건 시모의 말 때문이었죠. 시모는 제게 5만 원의 부의금을 건네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사돈어른께서 가시는 길이 참 마음이 아프시겠네. 아들도 못 낳는 딸 놔두고 저 세상 가는 마음이 어떻겠어? 그리고 어떻게 꼭 돌아가셔도 이렇게 남의 경사 때 돌아가시는지 모르겠어. 우리 집 손주 태어난 거 아시고 질투나셔서 일찍 그렇게 되신 건지도 모르지. 안 그러니? 이게 초상집에 와서 할 말인가요? 괜찮니? 라는 말 한마디라도 좋았을 일인데 여기까지 와서 그런 말을 하다니. 저는 시모의 말이 저를 향한 욕이 아니라 친정아버지에 대한 모욕으로 받아들였어요. 결국 장례식이 끝나고 꾹꾹 눌러 담았던 화를 남편에게 가서 풀었어요. 어머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시는 거야? 당신 장례식장에서 어머님 봤어? 또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데? 엄마 그러는 거 하루 이틀 일도 아니잖아. 그냥 당신이 참고 좀 넘어가면 안 돼? 아니, 당신은 왜 내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말해? 어머님이 오늘 장례식장에 오셔서 꼴랑 부의금 5만 원 주고 가셨어. 그러면서 나한테 뭘 하시는 줄 알아? 몰라. 모르겠고 듣고 싶지도 않아. 그리고 부의금 5만 원이 어때서? 돈 때문에 난리치는 거 보니 정이 다 떨어져. 엄마가 장례식장까지 간 정성이 있는데 설마 돈 적게 냈다고 뭐라 하는 거야? 너 진짜 그러는 거 아니다. 힘들 때 와주는 게 고마운 거지. 내가 돈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생각해? 아니라고. 내 말 좀 들어보고. 됐어. 듣고 싶지도 않으니까 그만해. 너만 힘든 일 있는 것도 아니고 나도 더 이상 당신이랑 엄마 둘이서 투닥거리는 거 듣기도 싫고 받아주기도 싫어. 문제 생기면 둘이서 알아서 풀어. 불가능에 가까운 걸 요구하는 남편놈을 보며 저는 이놈의 집구석이 아주 꼬라지도 보기 싫어졌어요. 그렇지만 바로 이혼이라는 단어를 내뱉지는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시모가 제게 한 일들을 모두 까발려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모이는 날만 기다렸습니다. 냉랭한 제 모습을 보던 남편이라는 작자는 아예 저에 대해 신경도 쓰지 않더군요. 시모와 제 사이에서 끼이는 것도 지겹다나요? 완전한 해결책을 바란 것도 아닌데 남편의 그런 행동은 저를 정떨어지게 만들기 충분했어요. 그리고 추석이 되었어요. 저는 작심을 하고 어른들에게 드릴 용돈 봉투를 만들었습니다. 시조모에게는 50만 원을 넣고 시부의 봉투에는 30만 원, 그리고 시모의 봉투에는 5만 원을 넣어서 드렸어요. 역시나 봉투를 받은 시모의 얼굴이 확 상하더군요.
고상함을 추구하며 항상 무표정한 표정을 짓는 시모의 그 일그러진 표정만 봐도 기분이 한결 나아지더라고요. 이거 봐. 얘는 이래서 안 된다니까. 너 설마 시아버지, 시조모님 봉투에까지 이런 장난친 거 아니지? 이게 뭐야, 애들 용돈도 아니고. 네 동서는 봉투에 50만 원 두둑히 넣어왔던데 넌 꼴랑 5만 원 넣어왔어?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든 행동을 해야지. 너보다 어린 우리 둘째 며느리가 뭘 보고 배우겠니?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데 너희는 어찌 된 게 이렇게 정반대야? 집에 도움이 되는 일을 못했으면 이런 날 부모님 기쁘게 해드릴 노력 같은 건 아예 없고. 아들아, 너 장가 잘못 갔어. 참 모질다 싶은 말들만 골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따박따박 말해줬죠. 그럼 동서는 아버지 돌아가시면 50만 원 드리겠네요? 동서는 좋겠어. 이렇게 좋은 시어머니도 두고. 근데 어머님, 제가 생각이 없어서 5만 원 넣었겠어요? 어머님이 제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서 5만 원만 주셔서 그렇게 담았을 뿐이에요. 어머님이 하신 그대로 돌려드렸는데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네요. 제 이야기를 듣고 있던 시부가 깜짝 놀라더니 시모에게 따지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야, 당신? 내가 준 돈 200만 원은 어쨌어? 장례식장 갈 때 내가 봉투에 넣어준 돈. 시부가 나서서야 시모의 표정이 살짝 당황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뻔뻔한 고상함을 무장한 채 한마디도 지지 않고 역 같은 소리를 짓거리더군요. 아니, 아들도 못난 며느리예요. 아무리 사돈 어른이라도 그만큼 받을 만한 이유가 없죠. 이 집안에 도움될 만한 일을 얘가 한 적이 없는데 왜 우리가 돈을 그만큼을 써야 해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딱 감이 오더라고요. 시모 혼자 이 모든 일을 벌였구나 하고요. 여보, 그만 좀 해. 장례식장에서 5만 원 받은 일로 아직까지 꽁에 있는 거야? 내가 제발 좀 이해하고 넘어가자고 했잖아. 어머니 옛날 사람이고 아들 좋아하는 거 이미 잘 알고 있는데 새삼스레 왜 이제 와서 이러는데. 제발 조용히 좀 살자, 어? 그냥 장례식장 와주신 거에 의미를 두라고. 돈 같은 거에 연연하지 말고. 살면서 그 돈보다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잖아. 남편 놈은 시모 말을 듣고도 제 엄마 두둔하기 바쁘더라고요. 딸을 좋아하지만 엄마도 포기 못하는 거겠죠. 참 효자예요. 그걸 보는 저는 우라통이 터지지만요. 5만 원 받아도 상관없었어. 그런데 돌아가신 고인에게만큼은 예의를 다해야 됐던 거 아니야? 어떻게 장례식장에 와서는 딸한테 아버지를 욕보일 수가 있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 하셨어요? 말해보세요. 아들도 못 낳는 딸 놔두고 가는 아버지 심정 운운할 때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셨냐고요. 저는요, 당신 때문에 저희 아버지 임종도 못 지켰어요. 그 잘난 아들 낳은 동서 산후조리 수발 들라며 저 불러냈을 때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거든요. 이러니 제 가슴에 못이 박히지. 아버지 마지막도 못 본 저한테 장례식장에서까지 그런 말씀 하셨어야 했어요? 그건 저를 욕보인 게 아니라 저희 친정 아버지를 욕보인 거라고요. 악에 받쳐 말하는 제 말에 시부의 얼굴이 터질 것처럼 벌겋게 달아오르더라고요. 뭐? 아니 이 옆에 내가 정신이 나갔어? 어디 장례식장에서 그런 막말을 하고 와? 그리고 임종 지키러 간 며느리를 왜 다시 불렀어? 그딴 쓸데없는 이유로. 내가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돈 장례식장에서 그런 미친 짓을 하고 온 게 내 마누라라니. 그렇게 고상하고 상식을 찾고 돌아다니더니 이거 봐, 아주 단단히 미쳤네. 인간이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사돈 장례식장에 가서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내뱉고 와. 당신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러는 거야? 시부의 호통 소리에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남편놈의 얼굴도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죠. 제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바람에 시모가 제게 그런 말을 했던 걸 지금 알게 됐으니까요. 당신은 그 중요한 이야기를 왜 지금 해? 미리 말했으면 내가 잘 알아서. 듣고 싶지 않다며, 알아서 잘 좀 하라며. 이제 둘 사이 신경 안 쓰겠다고 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 내가 왜 말을 안 했겠어?
말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안 들은 거잖아. 나는 당신한테 이미 정이 다 떨어졌어. 이야기를 들을 준비조차 안 된 사람하고는 같이 못 살아. 그러니까 우리 이혼해. 갑자기 무슨 이혼이야? 다시 생각해봐. 어머니도 빨리 사과하세요. 이건 아무리 봐도 어머니가 잘못하신 거예요. 장례식장에서 왜 그런 소리를 하신 거예요? 남편 놈이 그제야 뒤늦게 시모를 닥달했지만 시모는 눈도 깜빡하지 않더라고요. 이 와중에 동서는 두 눈 동그랗게 뜨고 구경만 하고 있고요. 조만간 둘 다 눈 돌아갈 일들이 생길 텐데 말이죠. 그때 시모가 차분하게 한마디 하더군요. 이혼해. 너는 뭘 그렇게 잘했다고 이렇게 당당하게 굴어? 아들도 못난 너 같은 건 이 집안에 필요 없어. 그리고 시어머니 못난 점 남들한테 다 까발리는 나쁜 며느리도 나는 필요 없다. 그러니 헤어져. 네, 못할 건 없죠. 저도 남의 아버지 장례식장에 와서 아버지랑 그 딸한테 나란히 모욕을 준 사람을 제 시어머니로 모시고 싶지 않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말 한마디 없이 이 상황을 지켜보던 시조모에게 가서 말했어요. 할머님, 죄송해요. 제가 이제 돌봐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까지 잘 대해주셨는데 너무 죄송하고 또 죄송한 마음뿐이에요. 이렇게 끝을 맺게 돼서 제 마음도 너무 안 좋고. 저의 이 말에 그제야 시모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라고요. 그리고 덩달아 동서의 얼굴도 팍 일그러졌어요. 그 얼굴을 보는데 어찌나 통쾌하던지 이제야 눈치를 챘나 봐요. 여태껏 저한테만 맡겨두고 아예 기억 속에서 삭제시켰는지 저와 결혼할 때 한 약속은 머릿속에서 사라졌었나 봐요. 시조모가 아직까지도 이 시가의 재산을 꽉 쥐고 있는데 시모가 아무리 대단해도 시조모에게는 찍소리도 못하거든요. 제가 이혼을 하면 당연히 제가 하던 일은 시모의 일이나 동서의 일이 될 테니 그제야 둘 다 아차 싶은 표정을 지은 거겠죠. 그래,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게 맞다. 그러면 남은 사람 중에 누가 나를 돌볼 거냐? 애미 너냐? 아니면 둘째 손주 며느리가 볼 거냐? 그런데 선임자가 워낙에 잘해줘서 말이지. 그만큼 못해주면 있던 것도 다 날아갈 것 같은데 괜찮겠니? 시조모의 말에 두 사람 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는 서로에게 할 일을 미루더라고요. 그렇게 사이 좋은 고부 사이가 순식간에 틀어지는 걸 보는 이 기분이 참으로 재미있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당신이 딸한테는 좋은 아빠인 거 잘 알고 있어. 하지만 당신 어머님이 우리 딸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알았지? 여기 둬봤자 손녀 취급도 안 해줄 것 같으니 내가 데려갈게. 제 말에 남편은 한마디도 못하더라고요. 제가 이혼을 말해도 부모가 더 소중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버리고 가기로 결정했어요. 제게는 두 딸만 있으면 돼요. 그렇게 이혼 서류를 보내고 생각보다 아주 완만히 이혼을 하게 됐어요. 시부가 이 모든 사건을 알고 나서는 교육자 집안의 명예가 실추되느니 좋게 마무리됐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위자료를 주고 재산 분할을 통해 합의를 하게 됐어요. 저는 분할된 재산과 친권, 양육권까지 가지고 집을 나왔어요.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두 딸과 살림을 꾸리는 건 어려운 일이기는 했어요. 그래서 많이 힘들었지만 그런 저에게 도움을 준 건 의외로 시조모였어요. 이혼이 되고 법적인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고 나서 한 달 뒤쯤 시조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 나다. 혹시 오늘 시간 되니? 우리 증손녀들 얼굴 한번 보고 싶은데 나와서 밥이나 먹고 가. 맛있는 식사해놓고 기다릴 테니까. 네가 어색하게 느낄 수도 있지만 사람 인연을 어떻게 그렇게 딱 끊을 수 있겠니? 내가 그 집에서 그나마 정을 제일 많이 가진 게 너랑 네 딸들이었는데 얼굴을 못 보니 이렇게 적적할 수가 없어. 그 말을 들으니 마음에 미안함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시모와 갈등이 생겨서 이혼을 했지 조모와 갈등이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딸 둘을 데리고 시조모 집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집에 들어가니 시모와 동서가 부엌에 있더라고요.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 냄새를 맡아보니 제가 좋아하는 수육과 꼬막 무침이더라고요. 설마 이 사람들하고 제외시키려고 불렀나 싶었는데 시조모가 나오더라고요. 왔니? 여기 얘들은 신경 쓰지 말거라. 우리 집 일 도와주러 온 애들이야. 오지 말래도 주말마다 와서는 온 집을 해집고 사람 마음만 불편하게 만들고 가는 것들이야. 딱 봐도 말에 가시가 돋친 것이 이들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제가 딸들과 함께 테라스로 향하자 시모의 눈이 저를 뚫어지듯 쳐다보더라고요. 제가 온 것이 무척이나 기분 나쁜지 표정이 어마무시했어요. 그렇지만 저는 손님 자격으로 온 것이니 싹 무시하고 시조모를 따라 테라스에 마련된 테이블로 향했어요. 너 앞으로 이렇게 말벗하러 올 생각 없냐? 늙은이 혼자 심심해서 안 되겠어. 그렇다고 또래들하고 놀기엔 내가 너무 정정하지 않니? 시조모의 유머와 독설은 여전했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죠. 어차피 제 딸이 할머님의 피를 이었으니 제가 애들 데리고 만나러 오는 건 싫지 않아요. 그런데 저분들이 계시면 제 마음이 그리 편치는 않거든요. 제 마음의 앙금들이 다 풀리지는 않았고 언제 풀릴지도 모르고요. 풀린다 한들 이제 이혼해서 남인데. 그래? 그럼 네가 올 때는 저것들 안 부르면 되지. 앞으로도 시간 될 때마다 놀러와. 맛있는 거 먹자. 내가 늙어서 요양원 들어가기 전까지는 젊게 살아야 하지 않겠니? 네 하고 대답하려는데 시모가 둘 사이에 끼어들었어요. 아니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이 여자는 이미 남의 집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뭐 하러 부르세요? 말벗하고 싶으면 제가 사람을 고용해서. 조용. 내가 언제 너 말하라고 했어?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있다가 가라고 했지. 넌 있는 사람 간수도 못하면서 또 어디 가서 사람 데리고 올 생각이냐? 너 생각하는 건 안 봐도 눈에 훤하다. 내가 혹시 재산 증손녀들에게 넘겨줄까봐 그것 때문에 이렇게 난리치는 거 아니야? 솔직히 걱정이 안 될 수는 없죠. 두 사람이 이렇게 가까운데 저라도 이 집 재산 지켜야죠. 그 말에 시조모가 두 눈을 치켜뜨더라고요. 네가 뭔데 이 집 재산을 지켜? 시모 봉양도 안 하는 며느리가 뭘 지킨다는 거야? 막말로 너 얘 결혼시킬 때도 네가 날 부양하기 싫으니까 며느리 앞세워서 나 부양하도록 시킨 거 아니냐? 그러면 재산이 가더라도 네 며느리한테 가야지 왜 너한테 재산을 줘? 10년을 넘게 내 말벗을 한 손주 며느리를 그런 식으로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내쫓아가지고 일을 복잡하게 만든 건 너다. 어머니, 정말로 이 집 재산 이쪽에 나눠주실 거예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이제 법적으로 완전 남인데. 완전 남이 어디 있어? 내 피가 이어진 내 손주들이야. 피가 이어지지 않은 건 너겠지. 이 집 재산이 네 거라고 착각하나 본데 아직까지는 내 명의로 된 재산이야. 내 재산 내가 알아서 쓴다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시조모의 말에 시모의 표정이 뾰루통하게 변했어요. 대꾸하고 싶은 눈치였는데 더 큰 불호령이 떨어질까 참는 것 같았어요. 둘 다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얼굴로 와서는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집만 어지르고 가는 거 내 모를 줄 알았냐? 그런 주제에 재산이 탐이 나기는 나. 재산 가져갈 생각이면 간쓸게 다 빼다 줄 것처럼 살랑거려도 모자랄 판에 낯짝 뻔뻔하게 들고는 너희들 일 전부 직원들한테 시키는 거 내가 봐서 다 알아. 둘째 손부는 10년의 정이 있고 증손녀들도 아주 내 마음에 쏙 들게 컸으니 재산을 물려주지 않을 이유도 없어. 부양하러 온 주제에 사람 불편하게 만드는 너희보다는 훨씬 가족 같은 게 둘째 손부야. 시조모는 그렇게 말하고 통장과 도장을 하나 꺼내더라고요. 이혼 전에 주려고 했던 건데 지금 주게 되는구나. 자, 여기 얼마 안 되지만 6천만 원이다. 네가 나를 모시러 온 그달부터 꼬박꼬박 50만 원씩 넣었어. 내가 주는 선물이고 그게 불편하면 퇴직금이라고 생각해라. 그간 고생 많이 했다.
어머님, 그걸 왜 생판 남한테 주시냐고요? 이혼하면서 위자료며 재산 분할로 다 가져갔어요. 그거 안 주셔도 제 살만 하다니까요? 네가 기어코 내 재산을 물려받기 싫구나. 네 남편한테도 이야기해 줄까? 그 말에 시모가 즉시 입 다물고 깨갱하더라고요. 저는 시조모의 선의를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였고 그 돈과 위자료, 재산 분할로 받은 돈으로 지방의 작은 아파트를 구할 수 있었어요. 그 뒤로도 시조모와는 좋은 관계로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러나 시모와 동서는 결국 조모의 화를 피하지 못한 듯 하더라고요. 시조모가 지나가는 말로 슬쩍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유언장을 썼는데 쓸데없는 이름 2개를 지워버렸어. 내 평생 돈이라고는 들고 나가는 게 제멋대로라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었는데 그것들 하는 걸 보니 아주 아깝더라고. 그래서 빼버렸지. 그랬더니 아들놈이 지 마누라를 잡는데 아주 배꼽 잡고 웃었구나. 고상한 척 아주 혼자 온 집안을 들쑤시고 다니더니 결국은 남편한테까지 버림받을까봐 요새는 설설 겨. 그러게 처음부터 마음을 곱게 썼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 아니니? 그 말을 들어보니 결국은 시부에게도 미움받게 되고 동서도 시모의 그런 모습을 보고는 노선을 갈아탄 듯 보였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좀 후련해지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그만큼 상처가 됐었나 봐요. 하긴 장례식장에서 그런 일을 겪을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2 딸들은 시모가 자기들을 홀대한 걸 기억하고 있어서인지 제 이혼도 잘 받아들여 주었어요. 전 남편은 아이들을 좋아해서 자주 만나러 와요. 그러면서 매번 재결합을 말하더라고요. 그 사람도 사람인지라 저와 재결합하면 할머니가 자기에게 재산을 많이 물려줄 거라 생각했나 봐요. 저는 그런 총극에 어울려줄 생각도 없고 무엇보다 그런 큰일에 언제나 부혜자처럼 한 발 물러서 있던 전 남편을 용서할 생각도 없어요. 제가 시모와 사이가 나빠진 건 시모의 행동과 언행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전 남편이 적절히 중간에서 중재를 해주지 않았다는 것도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가끔 아이들을 만나러 오는 아빠 역할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딱 그뿐인 감정이에요. 저는 시모 때문에 재혼 생각은 아예 없이 그냥 살고 있어요. 이렇게 간섭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게 더 재미있기도 하고 힘든 일도 분명히 많지만 그것을 모두 덮을 만큼 마음이 개운한 것도 있어요. 처음 이혼할 때 홀로서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거든요. 글을 쓰다 보니 한없이 길어졌지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 쓴 것 같아요. 제 이야기에 같이 욕해주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안타까워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모두들 저처럼 홀가분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래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 아이들과 함께 지방에서 홀로 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40대 초반의 돌싱녀입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저도 남편과 시댁의 횡포에 가까운 괴롭힘으로 이혼을 하게 된 사람입니다. 사실 저에게 결혼은 환상이 아닌 현실이었어요. 다들 젊을 때는 결혼에 대한 막연한 환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나 저에게는 결혼이 놀랄 만큼 현실적인 거였어요. 생활력 없는 아버지와 매번 돈을 벌기 위해 온갖 굳은 일을 다 하는 엄마를 보고 자란 제가 환상을 갖는 게 더 웃긴 일이긴 했죠. 엄마는 아버지와 이혼하고 경제적으로 더 윤택해진 사람이었습니다. 일찌감치 아버지와 이혼한 엄마는 일을 하며 돈을 모았고 저를 번듯한 회사에 취직시켜줄 만큼 저에게 다 쏟아부으셨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돈 쓰는 게 어려웠어요. 돈 관리하는 것도 어려웠고요. 저 같은 사람은 모을 줄만 알지 쓰는 건 관리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아예 안 쓰는 방법을 선택하죠. 아니면
무조건 싼 걸 선택하거나. 그런데 연애를 하면서 그 선이 조금씩 무너지더라고요. 살 때는 사야 했고 또 사랑하는 만큼 주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그러던 차에 남편을 만나 연애를 하는 도중에 남편의 생활력 있는 모습에 결혼을 결심하게 됐어요. 솔직한 말로 그것만으로도 저는 친정아버지가 보여준 지옥 같은 가난함은 보지 않을 거라는 희망이 있었거든요. 집은 둘이서 집값의 반을 나눠서 내서 샀고 남편이 공동 명의로 하자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남편의 마음 씀씀이에 고마워서 혼수를 다 해갔죠. 남편과 저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일하는 맞벌이였는데 저는 일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결혼 전 남편에게 그 점을 정확하게 말했고 남편은 그걸 들어주기로 했어요. 그렇게 결혼을 하고 남편과 저는 경제권을 반만 합치기로 했어요. 이것도 남편의 생각이었어요. 남편 통장은 생활비 통장으로 사용하고 대신에 그 통장의 카드는 제가 가지고 있기로 했어요. 생활비를 쓰는 건 저니까요. 제 통장에는 경조사용 통장으로 사용하기로 했어요. 양가 부모님 용돈이나 명절에 드릴 돈, 친인척들 경조사에 쓸 돈을 모으는 통장이었어요. 이 통장의 카드도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남편보다는 제가 돈을 인출하기 편한 환경이었거든요. 남편의 생활력을 철석같이 믿고 있던 저에게 상상치도 못한 일이 벌어진 건 첫 아이를 낳고 난 후였어요. 당시 저는 출산 후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며 생활했는데 아무래도 남편의 월급이 그리 좋지 못하다 보니 생활에 한계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첫 아이가 6개월일 때 육휴를 중단하고 일을 하러 회사로 돌아갔어요. 처음부터 젖이 잘 나오지 않아 아이는 분유를 먹는 중이었고 당시에는 친정엄마에게도 여유가 있는 상황이었기에 아이를 맡기는 것도 가능했었죠. 그렇게 4개월 정도 일을 다니고 있었는데 남편이 매번 생활비를 아끼라며 돈이 없다고 저에게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저희는 각자 70만 원씩 생활비 통장에 넣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경조사용 통장에는 매달 각자 60씩 넣고 있었고요. 생활비 통장에 140이면 그다지 모자랄 일이 없는데 매번 모자라다고 하니 이상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애가 생겨서 돈이 많이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아무렇지 않게 여겼는데 매달 그 말을 들으니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돈 쓰는 규모에 변함이 없는데 돈이 모자라니 말이죠. 저는 그렇게 꼼꼼하게 기록하거나 확인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솔직히 저는 최소한 쓸 만큼만 통장에 넣어놓고 쓰는 타입이고 카드는 잔액 확인이 편하니 월말에만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 저에게 매번 돈이 없다는 남편에게 이상하다는 마음이 들어 가계부를 작성하게 됐어요. 없는 시간 쪼개서 작성하는 것도 힘든 일이었는데 이상하게도 진짜로 매달 4, 50만 원 정도가 비더라고요. 제 계산으로는 한 달에 8, 90밖에 쓰지 않았는데 도대체 남은 돈들은 어디로 갔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이 대충 집에 던져두었던 통장을 들고 은행으로 갔죠. 그리고는 통장 정리를 했는데 매주 월요일에 10만 원씩 똑같은 계좌로 돈이 빠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한 달에 4, 50만 원이 계속 비었던 거예요. 근데 계좌번호가 익숙해서 보니 저희 시모의 계좌더라고요. 그 순간 슬슬 열이 받기 시작하더라고요. 용돈이라면 매달 경조사용 통장으로 제가 직접 40만 원씩 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 몰래 남편이 시모에게 돈을 주고 있다는 걸 알고 나니 완전 배신감이 팍 들더라고요. 생활비 통장으로 용돈을 몰래 드리는 것도 화가 났지만 그것보다 더 화가 났던 건 남편이 예전에 저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친정에 애 맡기고 돈 주는 거 너무 아깝다고요. 친정에는 용돈 40만 원에 애 봐주는 비용에서 30만 원을 더 얹어서 총 70만 원을 드리고 있었거든요. 솔직히 더 드리고 싶었지만 눈치가 보여서 그렇게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 이야기를 할 때 정말 속상했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둘이서 돈을 버는 거고
내가 더 벌어서 드리면 되지 하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애를 봐주는 것도 아닌 시모에게 매달 4, 50이나 되는 큰돈을 주고 있었다는 걸 알고 나니 정말 너무 화가 나서 뱃속이 다 뒤틀리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날부터 매주 금요일에 친정엄마와 함께 마트에 가서 꼬박꼬박 10만 원씩 쓰시도록 해드렸어요. 아우, 이런 거 안 사줘도 돼. 너희 집에서 먹을 거나 사. 아니면 우리 손주 맛있는 거나 사던지. 괜찮아. 어차피 이 통장에 들어가는 생활비 중에 반은 내 건데 뭐. 그리고 엄마 집 냉장고 든든하게 해두면 어차피 손주한테 맛있는 거 해줄 거잖아. 안 그래? 제 말에 친정엄마는 곤란한 듯 웃으면서 손주에게 더 잘해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몇 주 지났을까요? 하루는 남편이 팔짱을 딱 끼고는 아주 고가운 표정으로 집에 들어오는 저에게 잠깐 부엌으로 와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부엌으로 갔더니 남편이 냉장고 문을 열더니 말하더라고요. 당신 요새 돈 어디다 갔어? 분명히 마트에서 장을 본 건 맞는데 왜 냉장고에 음식이 하나도 없는 거야? 당신 혹시 두 집 살림 차렸어? 남편의 물음에 저는 천연덕스럽게 말해줬어요. 아, 그거? 우리 엄마네 장 볼 때 쓴 거야. 어차피 애 봐주는 것도 고맙고 애가 거기서 먹고 자고 다 하는데 엄마네 집 냉장고 차 있으면 우리 애한테 좋은 일 아니겠어? 네가 왜 친정집 살림을 대신 살아줘? 우리 생활비 카드를 왜 당신이 마음대로 친정에다 갖다 써? 그리고 장모님께는 우리가 매달 용돈에 애 봐주는 돈도 드리잖아. 그거면 됐지. 뭘 그렇게 더 해드리고 싶어서 안달이 난 건데? 그러다 우리 집 거덜나면 네가 책임질 거야?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가만 보면 너도 생각이 없는 여자야. 누가 생각이 없는데? 내가 생각이 없는 거면 너도 생각이 없는 거겠지. 네가 시댁 살림 살아주는 것 같길래 나도 친정 살림 살아준 건데 뭐 잘못됐어? 꼬박꼬박 월요일마다 10만 원씩 보내고 있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냐? 너는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나 몰래 그렇게 시작한 너야말로 생각이 없는 남자겠지. 저는 그렇게 말하며 남편 앞에 남편 통장을 툭 던졌죠. 그걸 보더니 남편이 당황한 듯 그걸 후다닥 가져가더라고요. 아니, 왜 남의 통장을 마음대로 보는 건데? 이거 사생활 침해인 거는 알고나 있어? 그거 내 돈도 들어간 생활비 통장이거든? 아니,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 사생활 침해는 무슨 말이야? 여기서는 어머님한테 왜 돈을 보냈는지부터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야 당연히 어머님이 필요한 게 있다고 해서 드린 거지.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 엄마가 필요한 걸 사드린 것뿐이라고. 그런데 네가 잘못한 게 뭔지 알아? 생활비 통장에 돈 마음대로 써놓고는 나더러 돈 아끼라고 잔소리했다는 거야. 그리고 너 우리 엄마한테 주는 돈도 아깝다고 했었지? 애도 안 봐주는 어머님께 뭐가 필요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준 건 상관없어. 이미 줬으니까. 근데 너는 네 엄마한테 주는 건 괜찮고 나는 우리 엄마한테 주면 안 된다는 고약한 심보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거야? 아니, 생각을 해보라고. 당신 친정에 이미 돈을 70만 원이나 드리고 있잖아. 그 돈이면 충분하지. 그 이상으로 또 뭘 사드릴 게 있다는 거냐고. 그래? 그럼 자, 네가 한번 봐. 우리 엄마가 마트에서 뭘 샀나. 저는 친정엄마와 함께 마트에 가서 산 영수증 내역을 보여줬어요. 각종 식재료와 영유아를 위한 간식,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잡화들이었어요. 특히 식재료는 다짐 육이나 새우살가리, 이유식을 시작하는 우리 아이를 위한 물건들 뿐이었어요. 뭘 샀는지 이제 눈에 보여? 우리 엄마는 그 돈도 아깝다고 손주한테 해줄 것들만 다 골라서 샀어. 근데 네가 어머니께 드린 돈으로 어머니는 뭘 샀을까? 모르긴 몰라도 우리 집이나 아이에게 도움되는 건 아니었나 보네. 우리 엄마는 애를 봐주니 돈을 받아가는 건데 당신 엄마는 애도 안 봐주는데 무슨 돈을 그렇게 많이 받아가? 왜? 애 보는 건 노동이 아닌 것 같아? 처갓집에 돈 주는 건 뭐든 다 아까워? 아니, 엄마가 요새 힘들어서 돈 좀 붙여달라고 해서 드린 거야. 그거 하나가 이렇게 너한테 잔소리 들을 일이야? 아니, 그리고 시댁에 좀 더 드릴 수도 있는 거지. 왜 이렇게 사람이 못돼 처먹었어? 너야말로 심보 고약한 거 알아?
그래, 네 엄마한테 네가 돈 주는 거 상관없어. 근데 그런 건 생활비 통장이 아니라 네 개인 돈으로 줬어야지. 최소한 네가 나한테 말을 한마디라도 했거나 네가 펑크낸 통장을 나한테 책임지라며 잔소리만 하지 않았어도 내가 이렇게 고약해지지는 않았겠지. 그리고 내가 고약한 거면 너는 적반하장인 거지. 화는 내가 내야 하는데 네가 왜 화를 내? 어이가 없어서 진짜. 결국 소리 한 번 지르지 않던 제가 소리를 꽥 지르고 나서야 남편의 변명과도 같은 자기 합리화는 사그라들었습니다. 지가 당할 재간이 없겠죠. 계속 논점을 흐리려고 했지만 결국 저를 속이고 시모에게 돈을 계속 준 건 사실이잖아요. 결국 그 뒤로 생활비 통장에서는 돈이 따로 나가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개인적으로 시모에게 돈을 좀 더 드리고 있나 보다 싶었는데 그건 또 아니었더라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저한테 시모가 전화가 왔거든요. 예, 너 용돈을 이렇게 갑자기 줄이면 어떡하니? 네? 제가요? 저는 매달 꼬박꼬박 40만 원씩 드리고 있는데요. 아니, 그거 말고 매주 10만 원씩 주던 거, 그거 왜 안 주는 거야? 네가 아들한테 뭐라고 한 거 맞지? 어머님, 그건 줄인 게 아니라 원래대로 돌아간 거예요. 뭘 원래대로 돌아간 거야? 아니, 너 친정에는 70만 원씩 준다더니 왜 나한테는 그것만 줘? 너 나 차별하니? 시자 달린 건 다 꼴도 보기 싫고 그래? 어머님, 친정어머니는 애를 봐주고 계셔서 드리고 있는 거고요. 만약 어머님이 애 봐주실 마음이 있으시면 그 돈 더 드릴게요. 야, 이 막대 먹은 년아. 어디서 사람을 엿먹이려고. 애를 보는 건 너희 엄마가 한가하니까 보는 게 당연한 거지. 나처럼 바쁜 사람이 애를 어떻게 봐? 그리고 늙은 시모한테 맡겨서 너는 마음이 좋냐? 잠시만요. 남편 바꿔드릴 테니 남편하고 이야기하세요. 저한테 말씀하셔도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없거든요. 저는 험해지는 시모 말에 질려서 남편에게 전화기를 넘겼어요. 그래, 아들아. 아니, 매주 주던 돈을 끊으면 나는 생활을 어떻게 하니, 응? 여기저기 쓸 때도 많고 갈 때도 많은데 이렇게 갑자기 끊는 법이 어딨어?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많이 쪼들려서 드릴 돈이 많이 없어요. 이해하시고. 야, 너까지 이럴 거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이런 대접을 해? 내가 분명히 너희 처갓집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달라고 말했잖아. 욕심 좀 그만 부리세요, 어머니. 돈이 없는데 그럼 빚내서라도 드려요? 아들 빚쟁이 만들고 싶으신 거냐고요. 사정이 그렇게 됐으니까 어머니가 이해하고 좀 넘어가시라고요. 결국 남편의 큰 소리에 시모가 깜짝 놀랐는지 더 이상 돈을 내달라고는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생활비 통장은 매달 영수증으로 지출을 확인하게 됐죠. 이때의 일로 모든 게 다 잘 된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모와 남편의 대환장 파티는 이때가 시작이었더라고요. 그 후로 거의 1년이 다 지났을 무렵인데 친정엄마가 손가락 골절로 입원하게 됐었죠. 입원은 최소 기간만 가능했고 집에는 봐줄 사람이 없어서 엄마가 제게 연락을 했더라고요. 예, 퇴원하라는데 팔이 아직 마음대로 되지는 않어. 우리 집에 잠깐만이라도 와서 도와주면 안 될까? 재활 시작하면 서서히 돌아온다는데 나이가 있어서 금방 좋아지지는 않는 데서 반찬만 좀 해주면 다른 건 엄마가 다 할 수 있는데. 저는 엄마의 상황이 딱해서 남편에게 살짝 물어봤죠. 우리 엄마 손가락 골절로 힘든데 우리 집에서 당분간만 보살펴드려도 될까? 집에는 아무도 없고 오래된 집이라 이것저것 집안일도 힘들고 길어봐야 3, 4개월인데 그 전에 좋아지면 금방 돌아가실 수도 있거든. 뭐? 왜 우리 집에 장모님을 모셔? 절대 안 돼. 솔직히 나 모르는 사람 집에 와 있는 거 진짜 신경 쓰이거든? 일하는 것도 힘든데 집에 와서까지 마음 써야 돼? 정 필요하면 간병인을 구하면 되잖아. 남편의 그 말에 엄청 서운했어요. 게다가 모르는 사람이라니 어떻게 장모가 모르는 사람이 될 수 있나요? 그렇지만 지친 남편의 마음도 이해하기로 하고
간병인을 구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간병인 비용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머니가 실비보험이 없어서 모든 수술비와 입원비를 그대로 내야 해서 돈이 많이 쪼들렸어요. 그 상황에 간병인을 쓰니 생돈이 거저 깨지더라고요. 그때는 집 안팎으로 일이 많아 돈이 많이 깨졌던 시기라 제가 개인적으로 모아놓은 목돈도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부탁했거든요. 미안한데 우리 엄마 병원비랑 간병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돈 좀 빌려주면 안 될까? 나도 돈 없는데. 그리고 그걸 왜 내가 내야 해? 당신 엄마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야지. 어디 우리 엄마 아프다고 내가 당신한테 돈 달라고 한 적 있어? 아니, 빌려달라는 거고 곧 갚을 거라는데 왜 이렇게 정색이야? 싫으면 됐어. 진짜 뭐 이런 놈하고 결혼을 했는지. 생활력 있는 남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지 실속만 차리는 놈이었네. 내가 바보 멍청이지. 아휴. 제 말에도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더라고요. 솔직히 이때 이미 남편에 대한 정이 뚝 떨어졌어요. 그래도 뱃속에 있는 둘째 생각하며 버티자 싶었거든요. 아빠 없는 애 만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래도 이혼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생각하고 있긴 했어요. 볼 때마다 짜증이 났으니까요. 그런데 이 와중에 추석 때가 다 돼서 시부가 돌아가셨어요. 상을 치르고 뭐다 좋았는데 갑자기 그 이후로 시모가 계속 합가를 요구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은근한 말투였어요. 여기 경치가 참 좋다. 이런 데서 살면 얼마나 좋겠냐. 뭐 이런 말들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니 아주 직설적으로 말하더라고요. 죽을 때는 아들 곁에서 죽고 싶다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저는 남편이 설마 합가에 찬성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다음에 추석이 다가올 때쯤 시모가 저희 집에서 차례와 제사를 지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시모의 집은 도심이었고 저희 집은 약간 외곽에 있는 주택이었거든요. 그래서 시모를 모셔와서 차례와 제사를 지내기로 했죠. 그렇게 5박 6일을 저희 집에서 머무셨는데 저는 정말 힘들어 죽는 줄 알았거든요. 당시에는 둘째가 태어나 1살 정도밖에 안 된 상태였고 손이 많이 가는 나이였는데 시모까지 와 있으니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사흘째가 되니 반이 넘어갔으니 좀만 더 참으면 편하게 쉬겠다 싶었는데 갑자기 시모가 말하더라고요. 나 오늘부터 여기서 살란다. 그 말에 말을 잇지 못한 건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남편을 보니 남편도 당황한 눈치더라고요. 어머님, 합가 말씀하시는 거면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어머님을 모시고 살 만큼의 여건이 안 돼요. 애도 돌쟁이에 저희 맞벌이라 어머님도 그만큼 신경 못 쓸 거예요. 게다가 지병도 있으신데 도시에 있는 게 약 타기도 편하고 병원 다니기도 좋잖아요. 너한테 물은 거 아니야. 우리 아들한테 물었지. 아들아, 나 오늘부터 여기서 살게 해줘라. 나 죽더라도 네 옆에서 죽고 싶어. 우리 아들 집에서 죽고 싶어. 응? 어머니, 갑자기 이러시면 저희도 상의를 해봐야 하고 그만큼 여건도 안 되고. 남편은 시원히 말 못하고 버벅거리더라고요. 그런데 시모가 갑자기 통장과 도장을 떡 내놓더라고요. 이 안에 내 전 재산 들어있어. 그러니까 이거 너 가지고 가고 대신에 여기서 나 모시면 되지 않겠냐? 나 크게 바라는 거 없어. 진짜로 여기 이 공기 좋은 데서 마지막 생을 보내고 싶은 마음뿐이야. 어머님, 그걸 왜 저희를 주세요? 그냥 가지고 있으시면서 쓰시면 되죠. 여보, 받지 마. 제가 말하기가 무섭게 남편이 통장을 덥석 쥐더라고요. 그 모습에 보는 제 뱃속에서는 불덩이 하나가 들어앉은 것처럼 확 열이 나더라고요. 당신 진짜로 어머니 모실 거야? 그럼 어떡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내가 받으려야지. 그래? 그럼 그 돈 받았으니 당신이 잘 받으려. 나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할 거니까. 이런 배은망덕한 년이 다 있나? 네가 이 집에 시집와서 얼마나 편하게 잘 살았는데. 그게 다 우리 아들 덕분인데 이제 와서 뭐?
손가락을 까딱 안 해? 우리 아들한테 왜 그런 험한 일 시켜? 결혼시켜줬더니 남편을 아주 지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들어? 남편은 시모를 진정시켜놓고 저를 끌고 안방으로 데려오더니 달래듯 말하더라고요. 여보,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어머니 전 재산이 얼만 줄이나 알아? 거의 5천만 원이야. 어머니가 준 돈 나눠줄게. 솔직히 당신이 어머니 케어할 부분이 더 많으니까 내가 그거 감안해서 당신한테 반은 나눠줄 테니까. 마치 그게 공평하다고 말하는 남편의 입을 쭉 잡아 찢고 싶더라고요. 아니, 내가 케어를 하면 나한테 돈을 다 줘야 당연한 거지. 어딜 반값에 후려치려고 하는 건지. 뭐, 그 돈 다 준다고 해도 절대로 합가는 반대였지만 말이죠. 그럼 그 돈 반을 가져가는 당신이 어머님도 반은 봐줄 거야? 당신도 알다시피 지금이 승진의 중요한 때고 이럴 때 집에 몸 붙들려 있으면 손해보는 거 잘 알잖아. 못하겠다는 말을 이리도 요란스럽게 둘러서 말하다니 저는 남편을 쏘아봤죠. 못한다는 말을 정성스럽게도 하네. 아니, 당신 말고 내 생각도 좀 해봐. 나 일 안 하면 생활비 빠듯한 거 한눈에 봐도 훤하고. 애를 둘이나, 그것도 둘째는 돌 막 지난 상태잖아. 손이 얼마나 많이 가는데 지금 이 상황에 내가 시어머니 시집살이까지 해야겠어? 어머님 몸이 안 좋으신 것도 아니고 사지 멀쩡하고 정신도 영롱하신데 왜 우리가 어머니를 돌봐야 하냐고. 여유가 있어도 합가를 할까 말까 하는구만. 이렇게까지 사람을 한개 끝까지 몰아넣고 시키고 싶어? 당신 힘든 건 잘 알지. 그치만 어머니도 생각이 있어서 그런 말씀 꺼내신 걸 거고. 남편이 머리를 벅벅 긁더니 한 가지 확인을 하더라고요. 명절 동안은 괜찮은 거지? 명절 동안만은 봐드릴 수 있어. 하지만 그 이상 원하면 난 못해. 이번 명절 끝나면 당신이 어머니 집에 데려다 주던지 아님 당신이 어머님 댁 가서 모시며 살던지 그건 당신한테 맡길게. 결국 시모의 그 말 때문에 남은 명절 연휴는 그야말로 가시방석이 따로 없었어요. 시모는 시모대로 빈정이 상했는지 밥을 차려도 네가 해준 밥은 안 먹겠다며 생떼 부리고 작은 방에 주무시라고 이불 펴고 불 넣어드렸더니 다 필요 없고 아들이랑 같이 자겠다며 저를 아예 안방에서 내치시고는 안방에 자리하고 누우시더라고요. 참자 그렇게 저에게 되뇌이며 조금만 참으면 끝이라는 생각하니 곧 마지막 날이 됐죠. 그런데 말이죠. 그 명절 마지막 날 갑자기 시모가 중내사내하며 온몸이 아프다고 난리를 치며 119를 부르시더라고요. 남편이 본인이 차로 데리고 가겠다며 시모의 폰을 빼앗았는데 시모는 그걸 도로 빼앗아서는 기어이 119에 신고를 하더라고요. 아니, 데려다 주겠다는데 왜 저렇게 구급차를 요구했나 싶었는데 나중에 다 속셈이 있더라고요. 애가 있어서 남편만 보호자로 보내려고 했는데 구급차에 보호자가 있어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병원까지 가는 건 상관없는데 올 때는 차도 없이 어떻게 오냐고 묻더라고요. 결국 어쩔 수 없이 남편이 애들 둘 태워 차를 몰고 제가 시모와 함께 구급차를 탔죠. 그리고 그 안에서는 또 총극이 벌어졌죠. 어머님, 현재 어디가 가장 아프세요? 아유, 선생님, 온몸이 다 아프고 나이가 먹어서 그런가 눈도 잘 안 보이고 그래요. 제가 다니는 대학병원이 있는데 꼭 그쪽으로 가주세요. 구급차에서 지정해서 병원으로 가시는 건 좀 힘듭니다. 아픈 곳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에 맞는 병원으로 이송해 드릴 테니. 아유, 그러지 말고 제가 가는 병원으로 좀 가주세요. 거기가 어디냐면. 어머님, 바쁘신 분들 힘들게 하지 마시고 아픈 곳이 어딘지 말씀해 주세요. 넌 가만히 있어, 이 못된 년아. 네가 하는 말 나는 절대로 안 들을 거야. 네가 뭔데 우리 아들 집에 못 있게 해? 나는 절대로 너 못 믿어. 네가 하는 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안 들어. 너 같은 걸 며느리라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으니 당장 이혼해. 결국 시모는 가는 내내 저를 욕할 뿐 끝까지 아픈 곳이 어딘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귀한 구급차는 어머님이 다니던 병원에 어머님과 저를 내려다 주었죠. 뒤이어온 남편은
뒷좌석에 잠자는 아이들과 함께 있었고 저는 보호자로 시모의 검사에 동행했어요. 그런데 결국 마지막에 모든 검사가 끝나고 의사 선생님이 어이없다는 듯이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연세 이 정도면 굉장히 정정하신 겁니다. 전식 때문에 배가 안 좋긴 하지만 그 정도로 심각한 상태도 아니고요. 검사상으로는 나쁜 곳이 한 군데도 없는데요. 아이고 선생님, 제가 한두 군데만 아픈 게 아니에요. 숨을 못 쉰다니까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쌕쌕거리고 이 정도면 요양을 해야 할 정도 아닌가요? 아니면 입원이라도. 아니요, 지금 너무 정정하세요. 요양원도 등급이 안 돼서 못 들어가실 것 같은데 천식 말고는 다른 지병도 크게 없으시고 일단 통증약은 처방해 드릴 테니 집에 돌아가세요. 입원하실 필요 없어요. 결국 나가지 않고 입원과 요양을 요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시모는 뒤에서 기다리는 환자들 때문에 간호사와 저에게 끌려 나올 수밖에 없었죠. 정말 어찌나 부끄럽던지 결국은 너무 화가 나고 어이가 없어진 저는 수납을 위해 시모를 대기석에 앉혀두고 남편에게 돌아왔어요. 어떻게 됐어? 어머니 어디가 많이 안 좋아? 의사 선생님 말로는 너무 건강하시다는데? 당신이 봐야 했어. 의사 선생님이 나가라는데도 붙들고는 자기 아프니 입원이나 요양이 필요하다며 자기 입으로 막 말하시는데 진짜 어머님 쇼하는 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니야? 어떻게 아프지도 않으면서 병원까지 와서 이러실 수가 있어. 구급차 안에서도 나한테 막말을 하시는데 아 진짜 너무 힘들다 힘들어. 야, 너는 무슨 말을 그딴 식으로밖에 못해. 솔직한 말로 며느리가 시어머니 모시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남들은 다들 나서서 잘만 한다는데 너만 왜 유별나게 굴어? 너 정말 모질다. 엄마가 너더러 못됐다고 한 말 틀린 거 하나 없네. 그래, 나 못됐어. 근데 그렇게 치면 너도 똑같지 않아? 우리 엄마 아파서 집에 모시자고 할 때 너 얼굴에 완전 정색하면서 거절했던 거 기억 안 나? 게다가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엄마 간병비로 돈 좀 빌려달랬더니 그것도 칼같이 거절하고. 너는 내가 천치 바보인 줄 알지? 그런 거는 애저녁에 까먹고 아무 생각 없이 해실거리는 년처럼 보이지? 그런 거는 절대 안 잊어버리거든? 그때 네가 했던 말 그대로 돌려줄게. 모시기 싫으니까 간병인 써. 얼마 안 하잖아. 그리고 미리 말하는데 나는 간병인 쓰는데 드는 돈 절대로 줄 생각 없으니까 그쪽도 알아서 하고. 야, 그건 이거랑은 다르지. 그때는 단순히 손가락만 못 쓰시는 거였고 솔직히 장모랑 엄마랑 똑같을 수는 없잖아. 엄마는 내 엄마인데. 그러니까 하는 말이잖아. 네 엄마 네가 알아서 모시라고. 남의 손을 왜 빌려? 나도 내 엄마랑 시무랑 똑같을 수는 없거든. 게다가 구급차 안에서 막말을 그렇게 하는데 구급대원이 참으로 불쌍하게 나를 보더라. 네가 말했듯이 시모도 나한테는 가족 아니야. 그러잖아도 마음이 한껏 상해 있었는데 남편의 말들을 들으니 딱 한 대 패주고 싶더라고요. 합가하고 싶으면 해. 대신 이혼 서류 작성하면 돼. 쉽지? 막 나가는 거냐? 좋아, 이혼해. 누가 무서워? 솔직히 네가 어딜 가서 나 같은 남자를 만나? 나니까 네가 하는 말 다 들어줬던 거지. 나가서 고생해봐야 정신을 차린다니까? 그래, 알았어. 근데 너 내가 하는 말 들어줬던 적 없거든? 내 뒤통수 친 적은 한 번 있네. 솔직히 소송하면 나한테 더 유리할 거 알지? 나야말로 볼 꼴 못 볼 꼴 다 봤거든. 고맙다 이 새끼야. 이혼해줘서. 저는 그날부터 이혼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막상 이혼을 하면 앞으로의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두려울 줄 알았는데 웬걸요? 아주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앞으로 저 얼굴 안 보고 살아도 될 생각을 하니 10년 묵었던 채증이 다 내려가는 느낌이었죠.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나서 법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건 최대한 끌어오자는 느낌으로 소송에 임했어요. 그리고 혼자서 애를 키우고 돈을 벌 계획까지 모두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었죠. 집은 어차피 공동명의라서 살고 있지 않아도 한 사람의 임의대로 팔 수 없기에 그냥 놔두고 나왔어요. 친정에서 아이와 머물고 있었죠. 그리고 생각보다 빠르게
이혼 확정 판결이 떨어졌어요. 재산 분할도 변호사님이 예상한 대로였고 양육권과 친권도 제가 가져올 수 있게 됐어요. 또 이혼 위자료도 조금이지만 받게 됐죠. 이제 절차상의 서류 정리만 마무리하면 되는 상황에서 갑자기 전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병원 주소를 보내더니 당장 이곳으로 와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만 하고 뚝 끊길래 다시 전화했는데 전 남편이 전화를 계속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그 주소로 향했어요. 그곳에 갔더니 전 남편이 무척이나 초조한 얼굴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여기까지 왜 부른 건데? 나 바쁘니까 용건만 간단히 해줘. 갑자기 불러낸 건 미안해. 우리 엄마가 갑자기 쓰러져서 지금 입원해 계시거든. 아직 우리 이혼 서류 마무리 안 됐는데 당신이 아직까지는 며느리잖아. 그래서 당신이 당분간 간병을 좀 해줬으면 싶은데. 어머님처럼 지병이 있는 사람은 도시에 있는 게 낫다고 내가 말했잖아. 내 말 허투루 듣고 어머니 돈에 눈이 멀어서 모시겠다고 집에 데려온 당신 잘못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어머님 간병해. 왜 엄한 사람한테 간병하라 마라 하는 건데?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이혼 소송이라 판결 확정되면 이혼 효력 발생하는 거거든? 우리 완전 남남이니 나한테 이런 짓 시키지 마. 아주 쓸데없는 잔머리만 돌아가가지고는 사람을 요리조리 써먹으려고 환장을 했네. 그럼 어머니가 준 돈 당신한테 다 줄 테니까 어떻게 간병만이라도 좀 해줘. 나도 일하러 가야 하는데 봐줄 사람이 하나도 없어. 간병인 쓰려니 너무 비싸고. 결국 또 자기 실속만 차리려고 간병인도 쓰지 않겠다는 남편을 보며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아니, 억만금을 줘도 모시기 싫거든? 뭐 정이라는 게 눈꽃만큼이라도 남아있어야 간병을 하지. 당신은 내가 저번에 구급차 안에서 어머님한테 어떤 말 들었는지 모르지? 나 못 믿으니 나더러 당신이랑 헤어지라고 하더라. 아주 악에 받쳐가지고는. 너를 며느리로 생각한 적 단 한 번도 없다는데 며느리로 생각하지도 않는 내가 간병해주길 바라시지는 않을 거 아냐? 그러니 당신이 알아서 하는 게 맞지. 제발, 그러면 예정을 봐서라도 애들 아빠인 나를 봐서라도 좀 모셔줘, 응? 돈 아끼지 말고 어머님 돈 팍팍 써. 이러라고 물려주신 돈일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 재산 분할해서 집도 나눠야 되니까 빠른 시일 내에 생각해서 알려줘. 집을 팔고 반으로 나눌 건지, 집 가격의 절반을 나한테 주고 그 집을 가지고 갈 건지. 아, 그리고 양육비는 제대로 보내줘. 안 보내주면 또 소송할 거야? 저는 그렇게 말하고 남편을 놔두고 떠났죠. 이미 남남인데 어쩜 이렇게 뻔뻔하게 지 원하는 것만 부탁하는 모습을 보니 다시금 이혼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지인을 통해 알아보니 시모가 뇌출혈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외곽에서 병원까지 시간이 걸렸던 바람에 편마비로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차라리 남편이 시모와 함께 시모 집에 있었다면 더 빨리 도착해서 예후가 좋았을 텐데 말이죠. 아들 집이 뭐 그리 중요하다고 굳이 거기 있겠다고 고집을 부려선 이런 상황을 만들었는지 원. 전 남편의 연락은 그때 이후로 없었어요. 그런데 2년 정도 지났을까? 전 남편이 양육비를 안 보냈더라고요. 일단 연락을 남겼는데 도통 통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 남편 회사에 직접 전화해서 물었더니 저녁에 다른 일 하나 더 뛴다고 바쁘다고 했다는 모양이에요. 알고 보니 투잡을 뛰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안 갔죠. 아니, 시모가 통장에 넣어둔 그 돈들로 병원비는 충당이 됐을 텐데 말이에요. 의아하게 생각하던 그때 전 남편이 만나서 이야기하자며 저를 부르더라고요. 목소리가 완전 힘없이 기어가는 모양새라 거절하려다 나가기로 했어요. 그렇게 만난 남편의 얼굴은 아주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푹 상해 있었습니다. 뭘 하면 이 단시간에 이렇게 늙을 수 있는지 모를 정도로요. 회사 전화했다면서? 응. 근데 도대체 투잡을 왜 하는 거야? 그만큼 돈이 없어? 연차 어느 정도 돼서 월급 늘었을 텐데? 혹시 어머님이 주신 통장에 비밀번호 몰라서 못 쓰는 거야? 아, 그 통장 진짜 말도 마. 내가 완전 어머니한테 뒤통수 제대로 맞았어.
그게 무슨 소리야? 5천만 원 있었다며? 통장에 찍혀있던 돈이 가짜였어. 나는 틀림없이 5천만 원을 받거든? 그런데 어머니 입원하고 병원비 내려고 통장에 돈 뽑으러 왔는데 500만 원을 뽑으려는데 인출이 안 되더라고. 잔액이 모자라다고. 그걸 보고 놀라서 통장 정리했더니 안에 꼴랑 200만 원 좀 넘게 들어있더라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가지고 있던 돈 다 쓰셨어. 그 5천만 원은 일부러 그 이후로 통장 정리를 안 한 거였고. 전 남편의 말에 저는 입을 떡하니 벌리고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알고 보니 시모가 남편에게 거짓말을 한 거였더라고요. 합가를 하고 싶었는데 며느리는 합가에 결사반대고 아들놈도 지한테 이득이 되지 않으면 얄짤없을 거라는 걸 알고는 일부러 5천만 원의 통장 정리하고 그 뒤로 정리를 하지 않은 거였더라고요. 돈 없으면 자기 아들이 안 받아줄 걸 예상을 한 거죠. 어머님은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하신 거래? 아니, 막말로 어머님이 아프면 당신이 모시지 못할 것도 아닌데. 합가하고 나면 어차피 자기를 버리지도 못할 거니 그냥 그대로 눌러 살 작정이었다고 하더라고. 머리털 나고 이렇게 사기당해본 게 처음이라. 아들 성격 잘 알고 있으셨네? 어차피 당신 그 돈 없으면 합가 안 할 생각이었잖아. 안 그래? 그 돈에 눈이 멀어서 합가했으면 진짜 당신 나한테 욕 오지게 얻어먹고 탈탈 털렸을 텐데. 그 꼴 안 봐서 다행이긴 하다, 내 입장에서는. 그랬겠지. 아, 그때 당신이 하는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그 5천만 원이 그때는 왜 그렇게 아까웠는지 몰라. 결국은 봐. 늘어나는 병원비에 양육비가 감당이 안 돼서 저녁에 대리나 뛰고 있고 편안한 집도 사라지고 따뜻한 밥도 이제는 없어. 저기, 나 정말로 반성 많이 했거든. 이런 이야기 꺼내는 것도 미안하긴 한데 나랑 재결합할 생각은 없어? 나는 당신한테 정말로 미안함을 많이 느끼고 있어. 우리 애들도 보고 싶고. 전 남편은 아주 애처로운 표정으로 제 손을 붙잡고는 아주 슬픈 얼굴을 하더라고요. 저는 제 손을 잡은 전 남편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어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는 옛말 하나 틀린 거 없네. 나는 당신이 변했다고 다시 믿는 것 자체가 어려운 사람이야. 당신이 지금 나한테 미안해서 재결합하자는 거 아니잖아. 딱 봐도 당신 상황이 힘드니 재결합하자고 하는 게 너무 눈에 보이거든. 내가 시어머니 간병해주고 재정적으로 도움이 됐으면 하는 거 맞지? 내가 친절하게 말해줄게. 헛된 기대 그만하고 양육비나 제대로 보내. 그 말 하려고 당신 부름에 응한 거거든? 양육비 꼬박꼬박 보냈으면 당신한테 연락도 안 했을 거야. 저의 확고한 말에 전 남편의 얼굴에 가득하던 슬픔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완전 짜증나는 얼굴만 얼굴에 가득하더라고요. 그딴 말 할 거면 꺼져. 사람 힘들다는데 뭐? 양육비나 내놓으라고? 내가 너한테 부탁한 것부터가 잘못이지. 사람이 이 정도로 저자세로 나가면 적어도 생각하는 척이라도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러게 왜 번지수를 잘못 짚어서 이런 불편한 상태를 만들어. 그러고 보면 당신은 참 안 변하는 것 같아. 여전히 자기 실속 잘 챙기고 있고 그것 때문에 피도 많이 받는데 여전히 모르고 있고. 결국 남편은 저를 놔두고 홀라당 가버렸어요. 커피값도 계산 안 하고요. 마지막까지 정말 재수없는 놈이었어요. 제가 어쩌다 저런 남자와 결혼을 했는지. 저 남자가 제 인생에서 도움이 된 거라고는 엄마 생각 지긋한 두 아들 뿐이네요. 전 남편과 헤어지기 전 많은 준비를 했지만 역시나 이혼 후에는 힘든 시간의 연속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와중에도 저는 점점 담금질 당하고 더 강해졌다는 생각을 하곤 해요. 아이들은 가끔씩 아버지에 대해 궁금해하긴 했지만 자신들을 만나러 오지 않은 아버지에 대해 점점 관심을 끊게 되더라고요.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라고 했던가요? 아이들에게 남편은 그렇게 없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어요. 솔직히 아이들의 그런 모습에 안쓰럽고 슬프기도 하지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제가 강제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 정도로 당했으면 본인이 실속을 차리느라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에 소홀해지고 있다는 걸 조금이라도 깨달았을 때도 됐을 텐데. 여전한 걸 보면 정말 아직까지 철이 덜 든 건지도 모르죠. 저야 애들 생각하면 좀 안 됐다고 생각하지만
남편과 애들이 가까워지지 않는 게 마음은 더 좋아요. 아이들을 전 남편의 그런 행동에 물들이고 싶지는 않거든요. 글을 쓰면서도 그때의 생각이 새록새록 떠올라 조금은 답답하고 화가 나기도 했지만 이렇게 제 꽁꽁 숨겨두었던 제 이혼 이야기를 꺼내고 나니 마치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동화책처럼 마음 한구석이 무척이나 후련한 생각이 들어요. 이래서 너무 한쪽으로만 생각이 치우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아버지 같은 사람 피하려다가 도리어 더 이상한 남자를 만나고 말았으니까요. 뭐든 적당한 게 최고라는 말을 요즘에서야 서서히 이해해가고 있어요. 좀 더 일찍 알았다면 제게도 이런 일은 없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지금은 꽤 잘 살고 있어요. 애들도 학교 들어가니 손 많이 가지도 않고 미안하게도 일찍 철이 들어버렸지만 엄마가 힘들다는 걸 잘 알고 있는 두 아들 덕분에 서로 도와가며 잘 지내고 있거든요. 고부 갈등으로 고생하는 전국의 며느리들 힘내시고 글 읽어주셔서 무척 감사합니다.